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대규모 대남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서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선 건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参谋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NHK도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치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풍선을 대규모로 날려보냈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와 관련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진정한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등 오물을 실어 살포한 대남 풍선은 어제 오후까지 전국 각지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2016년에서 2017년 연간 1,000개가량의 풍선을 날려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기준 수백 개의 풍선을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 살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한 뒤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어제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했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남 풍선이 북한에서 살포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어제 온종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접경 지역은 물론 멀리 영호남 지역에서도 대남 풍선이 발견되면서 전국 곳곳이 오물범벅이 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두꺼운 방호복에 방독면까지 쓴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군 장병과 소방대원들이 무언가 긴밀하게 상의도 합니다. 북한에서 날린 대남 풍선이 경기 동두천 민가 마당에서 터진 겁니다. 방 안에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큰 소음이 나서 밖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 보니까 여기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뿐만이 아니라 악취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터진 풍선에서는 오물과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풍선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풍선에서 쏟아져 나온 오물들로 이렇게 땅이 온통 뒤덮였는데요. 잔해를 치우고 오물 청소를 한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취가 진동합니다. 근처 경기 파주에서도 10건 넘는 대남 풍선이 떨어지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관련 신고가 1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북한과 멀리 떨어진 경상과 전라에서도 대남 풍선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300건가량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남 풍선이 가장 많이 집중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공습 경보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면 좀 무섭죠. 겁나고. 나는 6.25를 겪어서요. 무섭죠. 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수상한 풍선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우리 군은 쓰레기 등 오물이 가득 찬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서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켰습니다.
북한의 대남전선 살포부대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이 조직적 또 의도적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전단에 맞아 파손된 차량 모습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움푹 파였는데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풍선에는 삐라와 같은 전단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무게만 40kg에 달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의 크기는 3m에서 4m 정도. 2016년 때보다 크기는 작지만 오물과 쓰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은 파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안에 폭발물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됐을지 모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세계 최대 생화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대남 풍선으로 생화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날린 풍선에도 시간에 맞춰 터뜨리는 타이머가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6년에도 황해북도 평산 일대 북한 2군단 지역에서 전단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후 갑자기 하루 기준 역대 최다의 대남 풍선을 날린 배경에는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내부 책임을 외부로 돌려 희석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전에 드린 대로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이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물을 싣는 대남 풍선을 대규모로 날린 데 이은 도발인데요. 네. 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속내 등등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 일단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단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일본 EEZ 바깥이면 단거리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정도 사거리를 쏜다면은 이제 북한이 쏠 수 있는 게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거는 이제 최대 300km까지 나왔고요. KN-23, 24가 한 400km 내에, KN-24, 25가 한 400km 내에, KN-23이 한 800km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도미사일로 궤적이 잡혔다면 아마 요 계열일 것 같고, 네. 그러나 10여 발을 쐈다고 그러면은 여러 종류를 섞어 쐈을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고도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거리는 단거리지만 북한이 이제 장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중거리 미사일도 이제 이 고각 발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거리는 단거리지만 또 대략 단거리 계열을 섞어 쏜 걸로 추정이 되지만 고도를 봐야 정확히 이제 분석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지금 전화 잠깐 끊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는 사거리만 봤을 때는 단거리인데 고도에 따라서도 중거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파악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우리 군의 파악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일단은 북한은 한꺼번에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이례적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 미사일의 거리도 350여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사일이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도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은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3일 만입니다. 또 지난 27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그제 밤부터는 우리 쪽으로 쓰레기 등 오물이 든 대남 풍선 260여 개를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다로 집계됐는데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동요하는지 심리전을 시험해보려는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를 내고 대남전단 살포는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살포하는 오물량에 몇십 배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나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군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자, 우리 군도 지금 분석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우선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사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네. 군 동향을 봤을 때는 뭐 중장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350km 정도라면은 이제 이 초대형 방사포 KN-25가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여 발을 쐈다고 그러면 북한도 이제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네. KN-25 같은 경우가 이제 발사관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지난번에 6대의 태를 동원해서 동시에 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KN-25 초대형 600mm 방사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동일한 사거리는 KN-24도 가능하니까 좀 두고는 봐야겠네요. 네.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인데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 국방성, 북한 국방성이 이제 26일 날 담화를 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3가지를 비난을 했어요. 한미의 정찰 훈련, 그 다음에 이제 NLL의 한국군 이제 해군 해경 침범한다. 그 다음에 전단 이 3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전단에 대한 오물 추적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성 발사 실패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 발사는 27일이었고 네. 28일 날 국방과학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선제 타격 훈련 한 거에 대해서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방성 담화와 연장선상이 있지만 이번 건은 이례적인 다량의 미사일을 투발했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 1호 명령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북한이 그 당시에 그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을 하긴 했지만 재발사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위성 재발사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성 재발사는 북한으로서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쓰던 미사일 연료가 아니고 과거에 네. UDMH 하이드리진이라는 것하고 산화제로 이제 저변 질산을 썼는데 이번에는 액체산소와 산화제는 케로신이라고는 완전히 다른 연료 체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난해 11월 달 쏘고 지금 5월인데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거기다 만리강 1호가 아닌 만리강 1-1호 위성체도 또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에 발사체와 위성체를 아무리 러시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바꿨다? 이건 너무 서둘러 실패가 예정돼 있고 실패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비행 중에 보통 1단이 나로 기준으로 한 2분 좀 넘게 연소하는데 2분에 폭발했거든요. 그럼 2단, 3단 로켓은 검증도 안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거는 최근 한미에 대한 대응, 특히 김정은 위원장,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군이 위성 발사 직전에 스텔스기를 포함해서 20여 대 항공기에 동원해서 선제 타격 훈련을 했는데, 근데 위성 발사장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김 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번 거는 아마 한국군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김 위원장 명령 이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그젯밤부터 대규모 대남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규모로 날려보내고 있는데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 쪽을 비꼬는 거죠. 이제 전단 김여정이 나서서 2020년 6월에 네.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인민군 총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을 예고했어요. 거기에 이제 폭파 지피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이제 DMZ 부근의 1호 전투태세, 그다음에 금강산 개성 지역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이제 대남 전단 살포가 그때 이미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봄이 되면서 한 4월경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이제 민간단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이 북한이 막기 어려운, 최근 민간단체도 기술이 많이 진보했거든요. 네. 이 스마트 풍선이라는 이 체계를 이용해서 이 적은 수의 풍선으로 북한 전역에 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북한으로 상당히 막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국방성 담화도 이 수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드는지 당해봐라, 이런 식의 담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북 전단 살포는 막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향후에 이게 계속되면 본인들도 또 몇 배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오물이 담긴 대남 풍선을 날리는 거는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은 군사적인 도발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오물 투하, 이런 부분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들은 이쪽에서 보내는 전단이나 뭐 의약품이나 구호물품 이런 걸 오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하. 본인들도 이제 물리적인 오물로 보낸 건데, 저는 저건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도 유엔에 가입된 국가거든요. 공식, 네. 국제적으로는. 우리 헌법은 아니지만. 그럼 국제사회에서 저렇게 오물을 처척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마 첫 사례일 것 같고요. 지금 인민군들이 지금 뭐 특정한 이 승리전부대가 아니고 네. MDL 국경이 아니죠. 이제 그 MDL 군사분계선 인근 전반에서 뿌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인민군도 군인인데 남쪽으로 보낼 게 없어서 쓰레기를 모아서 보낸다고 그러면 그게 인민군 군심에 좋은 영향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또 북한 내부에 이게 알려진다고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군 표현대로 매우 저급한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건 역효과가 더 크다. 우리 국민들도 반응을 보면 과거에는 대북전단의 무리한 살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많았지만, 이번에 보면 대부분 북한 행동이 정말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상당히 무리수다. 계속될수록 북한 체제의 초조함과 내부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아무래도 자신의 입지를 좀 분명히 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한일중 정상회의가 북한에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 편든가 우리 편든가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들 얘기가 같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뭐 원래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냉정해라,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뭐 중국에 대한 반발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냥 북한식 마이웨이를 가는 와중에 정치적 타이밍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내부 어떤 흐름보다 자기들의 전략 등으로서 이미 김 위원장이 1월 달에 남북을 전쟁관계를 규정을 했거든요. 네. 전쟁관계 많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내부의 동향에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뭐 중국을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자, 북한의 앞으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시기나 규모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군의 대응이나 또 민간단체 여기에 이 흐름에 맞춰서 이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북한도 고강도의 주체와 원점이 확인되는 무력 도발하기는 부담이다. 오죽하면 뭐 남쪽으로 쓰레기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계는 해야 되지만 만일에 주체와 원점이 분명한 무력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도 이 보복 응징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우리가 이번 오물투척처럼 대응하기 쉽지 않고 상당히 복합적인 형태의 도발을 좀 섞어서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이미 김 위원장이 이미 지시를 내렸고 또 전시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도의 도발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총 14건이 됐는데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4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이 대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찍이 거부권 방침을 시사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기금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 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횟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한우산업지원법은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각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제가하면서 4개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어제로써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막을 내린 21대 국회.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렇게 폐기 절차를 밟게 된 쟁점 법안들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가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재발의를 예고하며 이른바 민생카드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가 없는 산무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횡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거를 일삼으면서도 22대 국회에서 같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구성 협상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 외치고 실제로는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집권 여당 몽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불발된 법안들을 모두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민주당 기조는 민생회복지원금 역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전국민 보편 지원에서 한 발 물러서 여권에서 검토 가능하다 했던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의 뜻을 거듭 나타냈는데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차등 지원도 저희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새로운 제안에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지원금까지 수정안을 내놓은 건 민생을 고리로 정책 주도권을 주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 독주를 물타기하려는 행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책임자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겁니다.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리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에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데 이 자료는 1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법안을 다시 발의해도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검법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쟁탈전에 나선 자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줄 경우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8달이 걸렸던 21대 국회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장 180일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신속 처리 안건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만 해도 180일 이상 소요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의 속도전을 제어할 방어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순순히 특검법에 날개를 달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인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달군 특검 전국 때문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 특히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특검법 표대결 시점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이 경찰로 넘어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보도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지만 민주당은 외압의 핵심 물증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기록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말을 보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입니다.
제가 그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논란 확산을 경계하려는 의도로도 읽히는데 야당이 반기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건 그만큼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당장 특검이 불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질했었고요.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통화 기록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핵심 물증이었던 태블릿 PC에 빗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법이고 그런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되죠. 탄핵 사유가 별거 아니에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최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특검 전국 1라운드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여야 시선은 공수처로 쏠릴 거로 보이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가열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여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을 보면 이 연락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집중됐습니다. 기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8월 4일부터 나흘 동안 8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와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수차례 연락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여러 차례 소통했습니다. 국무위원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색하진 않지만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을 통할하는 두 사람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 등과의 접촉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일련의 통화가 이첩 회수나 항명사건 수사 지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무위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보면 곤란하다며 통화 기록 공개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향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이들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검찰 중간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고위직 검사는 교체했지만 담당 수사팀은 그대로 남기면서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의혹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지 16일 만에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맡는 차장 부장검사 등으로 모두 5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교체 여부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하루 만에 고위직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며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팀은 모두 이번 인사에서 빠져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고위직에 이어 수사팀까지 교체되면 수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총괄하는 중앙지검 1차장에는 기획통으로 꼽히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4차장에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수사팀도 옮겨온 만큼 관련 사건도 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을 유임시켜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위직 인사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대규모 인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사고 이틀 뒤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들은 혈액이나 세포 등이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됐는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손이 빨갛게 부은 채로 원자력 병원을 찾은 삼성전자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사실을 알리며 검사를 요청해왔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와 피폭에 의한 구토와 두통, 어지러움 등을 경험하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어 혈액이나 세포 등이 방사선에 피폭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방사선 피폭 의심 환자 2분이 원자력 병원에 내원하여 현재 선량평가와 의학적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량평가 방법으로는 생물학적 선량평가와 전자 상자성 공명 분석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피폭 사고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생산 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등의 X선을 조사해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에 직원 2명의 손부위가 노출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 당일이 아닌 이틀 뒤에 병원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사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뒤늦게 보고됐습니다. 원안위는 우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 전문가를 보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작업자 면담과 재현 실험 등을 통해 정확한 피폭 선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 등의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을 인정하며 직원들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폭된 2명이 방사선에 의해 염색체가 얼마나 파괴됐는지 일일이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확한 피폭 결과는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군기 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차려를 지시한 지휘관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군인 범죄와 의료사고 전문 인력 등 1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핵심인데, 대상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5명. 현재 사고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검증과 함께 사고 당시 진행된 군기 훈련 과정, 숨진 훈련병의 당시 건강 상태, 간부들이 한 조처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수사가 다 진행되는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과를 봐서 해야죠. 관련 기록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얼차려를 지시한 지휘관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 출신 대학, 학번 등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글과 함께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상털기는 비하와 인신공격,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타인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 이런 걸 퍼나르거나 리트윗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빨리 철회하거나 삭제하시는 게 향후에 본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대낮에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마구 폭행하고 옷까지 벗기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간질로 오해하고 폭행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인데 가해 학생은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주택가 건물 옥상 위, 한 학생은 다가오라고 계속 손짓하고 또 다른 학생은 뒤로 물러섭니다. 이어 폭행이 시작되고 넘어진 학생에게 무차별적인 구타가 이어집니다. 폭행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많이 맞은 학생에게 웃옷까지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이런 정말 시치감 주는 애 머리끄댕이를 자꾸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를 자꾸 바닥에 치고 진짜 제가 그거를 보다가 기절을 할 뻔했는데. 폭행 현장에는 남녀 고등학생 6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때린 학생은 2학년, 맞은 학생은 다른 학교 3학년입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양쪽에 가입한 친구가 있는데 이간질을, 스파이 짓을 하려고 들어왔다라는 말을 우리 아들이 했다고 이걸 이제 덤탱이를 쓰고. 때린 학생은 학교 측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맞은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고 혀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관할 교육지원청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식약처에서 전국의 하수 처리장 물을 분석해봤더니 한 곳도 빠짐없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이 됐는데 4년 동안 계속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57곳 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네. 마약 검출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작년뿐만이 아니라 4년 연속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특히 펠로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엑스터시라든가 코카인까지도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버린 거라기보다는 사람 몸에 있다가 배출된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약물을 이렇게 투약을 하거나 주사를 하면은 그게 몸속의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게 소변 검사 방식이 있는데요. 그 소변 검사 방식을 통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소변에 마약이 성분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 역학 조사를 하는 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몸에서 배출되는 그 하수를 검사를 해 가지고 하수 속에 들어있는 마약의 종류라든가 양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를 한 거는 수사 때문에 한 거는 아닌데 네네.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약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 유럽이라든가 해외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하수 역학 조사라는 것을 통하면은 보다 더 좀 정밀하게 우리나라가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검출이 된 걸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만큼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예, 뭐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필로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하수 처리장 역학조사에서도 모든 곳에서 이제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기타 뭐 엑스터치라든가 코카인 같은 것은 이제 여러 군데는 아니고 모든 곳은 아니고 몇 곳에서 이제 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로폰은 경기 시화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검출량이 가장 많은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원래 필로폰이라는 게 이제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나가요시라는 그 교수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군수공장 같은 데서 근로자들을 밤새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마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든가 시아공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고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다 좀 많은 양이 검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코카인인데 이 코카인은 사실 중독성이 특별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그런 약물인데도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상에서 접하기가 쉬워진 건가요? 예, 원래 이제 코카인 같은 경우는 천연 마약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필로폰 합성 마약인데 원래 코카인은 이제 남미 지역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을 한 천연 마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잘 유통이 되지 않았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주로 유통이 됐던 굉장히 값도 비싼 고급 마약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수 처리장의 조사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불법 마약류를 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실제 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는 2만 명을 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최초로 2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돌파를 한 게 아니라 2만 8천 명을 훌쩍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보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암수 범죄예요.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적발된 숫자가 전체 이제 마약 사범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숨겨진 마약 사범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수 범죄를 적게는 28.5배로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배까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지금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불법 그 유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대부분은 이제 어차피 마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 불법 유통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제 불법 유통 마약뿐만이 아니라 의료용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특히 뭐 펜타닐이라든가 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ADHD 치료제 이런 의료용 마약들이 오남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 치료에 쓰이는 것들 중에도 이 마약류로 분류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케타민 같은 게 사실 뭐 동물용 마취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마약처럼 많이 오남용이 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는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 유통에까지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범행 수법이 비슷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마약 범죄가요. 최근에는 사실 마약 범죄라는 게 예전처럼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 방식이 아니라 다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하거든요. 던지기 수법이라고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뭐 현금 인출책이라든가 카드 수거체 그걸 활용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마약 범죄로 진화 발전하는 것은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도 마약 거래가 쉽게 이루어져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청소년들이 마약의 공급책이 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 뭐 10년 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청소년 마약 사범은 12~13배가 늘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만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히 투약 사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공급책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작년 2022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만들어서 성인들을 운반체, 드로퍼로 고용을 해가지고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한 그런 사건까지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약은 사실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고 나온다고 해도 중독에 있는 상태면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검사 시절에는 마약 사법을 엄단하면은 네. 굉장히 교도소에 오래 살리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마약 문제는 단순히 범죄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네. 질병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공급책들 같은 경우에는 엄단을 해야 되지만은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네. 치료 제할까지도 해줘야지만이 충분히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료 재활이 필요한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은 이 시설이 부족한 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치료 재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서서히 인식은 해 가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 그 재활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독 재활 뭐 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민간 센터들이 있었는데 민간 센터들도 여러 가지가 잡음들 때문에 굉장히 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치료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십 군데가 지정은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참사랑병원하고 경남의 국립부곡병원. 네. 그만큼 아직은 열악한 상태죠. 자,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독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네네.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뭐 수사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손을 대면은 쉽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은 치료 재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평생 치료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네. 예방 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목요일 아침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장미와 낮더위입니다. 이제 계절의 시계가 거의 여름에 다다랐습니다. 이맘때쯤 곳곳에 장미가 만발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놀이공원의 모습입니다. 빨간 장미가 5월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으로도 충분하겠지만 해가 지면 금세 날이 선선해집니다.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카디건이나 얇은 외투를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6.2도로 서늘함이 한결 덜했는데요. 오후 2시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수준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주말에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5월 30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 차원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제를 공개합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서 내부 결속도 다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엽니다. 재표결 끝에 폐기된 채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발표에서는 서울 상승폭 확대와 지방의 보합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셌고 헌재에도 헌법소송이 잇따랐는데 오늘 결정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노 관장이 재산 분할 금액으로 요구한 2조 원이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의대 정원이 올라온 것을 취지에 맞도록 뽑을 수 있게.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은 자율 전공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오늘 교육부가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의대 전형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000명을 조금 넘었던 선발 규모는 내년에는 1,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집니다.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전공제는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건, 의료,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단과 대학별로 뽑은 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발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금요일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게시합니다. 이후 오는 7월 재외국민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되는데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이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 문의도 잇따른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1,509명을 포함해 모두 4,567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의과대학 정원은 모두 3,100여 명인데요. 정부가 권고한 지역인재 60%대 할당을 반영해 1,900여 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1,000명을 조금 넘겼던 지난해보다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한 번 더 짚어보자면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2028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 입학까지 해야 지역의대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때문에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력 학군을 문의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강원과 충청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권, 충청권에 대한 어떤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을 하고자 하는 어떤 관심, 문의가 부쩍 많아진 상황입니다. 또 그 지역에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동시에 또 의대를 준비하고 원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가에서도 초등생 학부모를 대상으로만 의대 전형 대비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영재원을 준비하거나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학원들도 의대반 편성에 한창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는 학세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대입 전형 발표로 지역별 지역인재 할당 숫자가 나오면 이러한 기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강경책과 유인책을 양손에 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는 모습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을 필두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만여 명 중 7.1%인 973명만 출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복귀 조건으로 내건 증원 원점 재검토는 어려워졌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계획 변경이 승인돼 금요일에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나가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정부는 복귀 여부에 따라 조치에 차이를 두겠다며 전공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전문의 수 확대가 필수적인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수련 목적이 전문의 자격 취득이라는 점에서 수련 환경 개선 약속에 이은 복귀 유인책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올해 내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지금이라도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하여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을 건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3월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통계청은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6만 474명으로 6만 명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3월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3월 기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학교 진학 때문에 연초에 아기를 많이 낳는 효과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1분기에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재작년 0.87명, 지난해 0.82명으로 9년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기를 가장 많이 낳는 30에서 34세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8월부터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늘어나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고 일수가 줄면서 3월 혼인 건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5.5% 감소해 2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3월 사망자는 7.6% 늘며 3만 1,16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인 2022년을 제외하면 3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감소는 5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군 당국에 의하면 북한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이어서 북한의 추가 움직임 소식이 들어온 건데요. 자, 군 당국에 의하면 북한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풀겠다며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신혼부부에게 주택 4,4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장기 전세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주고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옛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서울시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 300쌍에 이 아파트 전셋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을 결심을 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물량은 장기 전세주택과 역세권 안심주택을 합쳐 3년 동안 모두 4,396호입니다. 우선 오는 7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구룡마을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의 주택 2,396호를 공급합니다. 중산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10년 동안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은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에도 2026년까지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가 지어집니다. 70%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형식이지만 30%는 주변 시세보다 5에서 10%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시민들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부담은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임대 기간이 끝나고 그랬을 때 부담감은 더 많다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2026년 이후에도 매년 4,000호씩 공급해 그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10%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근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이 공수표에 그쳤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대부분으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2대에서도 정책 실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왔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좀 강력히 좀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 걸 백지화하겠다고 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혜택 확대도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대가 거센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전국에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22대 국회가 개원되는 거와 맞춰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21대 때 했던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대로면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의 방침을 환영해온 투자자들이 오늘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여는 등 항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누군가 내 집 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단 침입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꾸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빌라 가정집 앞입니다. 현관문 앞에 단정한 차림의 남성 여러 명이 모여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업무 도중에 나온 듯 출입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 서류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화면 아래에 보이는 남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남성 5명이 차례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요. 특수 장비로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실 직원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려 강제 집행에 나서는 현장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 가정집 집행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집행관들의 다음 대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검은색 상자가 바닥에 보이는데요. 한 남성이 현관문 아래에 무언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강제로 문을 열면서 문고리가 부서졌는데 이걸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작업을 마친 집행관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현장을 유유히 떠났는데요. 집주인의 통보도 되지 않은 이 현장, 나중에야 주인이 CCTV를 돌려보다 발견했습니다. YTN의 영상을 제보한 집주인은 처음에 도둑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집행관들, 압류 대상자가 1년여 전 이사간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방문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주거권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 중이라고 우리 군 당국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자,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어제 오전에도 있었고요. 이거에 이어서 이틀 연속입니다. 현재 어민들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제부터는 북한이 또 오물이 담긴 풍선 수백 개를 띄우기도 했죠. 교란 전파까지 하면서 우리 측의 혼란을 키우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대남 풍선 살포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대거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오물 풍선을 진정한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대량의 풍선을 보내는 군사적 행동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3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국회도 원구성 협상 갈등과 또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 구도를 예고하면서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과 이에 맞선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전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적 정부를 걱정하세요.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언제까지 공산당을 거야? 이런 대표랑 봐요.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거부권 법안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 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 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부양,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부터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 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꾀하는 AI 기본법 등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6,000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6%, 역대 최저치입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합법이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강성 친명체제가 더 공고해진 민주당은 특검법을 포함한 거부권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 협치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원구성 협상에서도 여야는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넘어 4년 내내 극한 대치만 보여준 21대 국회. 다음 국회는 그 이상일 거란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협치가 사라졌던 21대 국회는 품격마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의 중에 코인을 사고 파는가 하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재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편법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품격을 의심케 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꼽힙니다. 국회 회의 중 수시로 휴대전화를 만지작하더니 상임위는 물론 청문회 때까지 무려 200여 차례 코인을 거래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입법 활동이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를 했느냐는 비아냥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진 탈당을 하더니 총선 시기 위성정당 입당, 합당 과정에 우회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각종 막말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주도했던 김승원 의원은
동물을 빗댄 욕을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GSGG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당시 법 상정이 무산되자 자신의 SNS에 국회의장을 비꼬는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쓴 겁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약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끼워 맞추기식 해명은 비판의 목소리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최춘식 의원님. 봉사가 아니라 놀러 갔느냐는 비난이 일었고 김 의원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2년 전 정권 교체기 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뜻의 검수 완박이 전국을 달궜습니다. 위장 탈당 등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한 거대 야당의 편법 조치에 협치를 위해 만들었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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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53건으로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자정 능력마저 바닥이란 비판 속에 22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주길 바란다는 세간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돈을 써서 막았다는 의혹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리 첫날은 결론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에 나온 트럼프는 테레사 수녀도 이 재판을 이길 수 없다면서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심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을 지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법원에 대기하러 나와서도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n listening to the charges from the judge, who's, as you know, very conflicted and corrupt, because of the confliction, very, very corrupt. Mother Teresa could not beat these charges. These charges are rigged. The whole thing is rigged. 12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34건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배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첫날 심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They're now going to take their time, go through the evidence and deliberate. And whether that takes an afternoon, several afternoons, several weeks is yet to be seen. That's going to be up to those members of the jury.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하면 최대 징역 4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정치 매체 더힐 등이 예측 모델을 돌린 결과 미국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연방의회 상하원의 다수당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11월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미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미국 공화당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군사위원회 간사의 제안인데 나토처럼 한국과 핵을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다음 달 국방 예산 심의를 앞두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을 재배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 부담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한반도 전력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taken its focus off North Korea, even as Pyongyang becomes a major enabler of Russia's brutal war in Ukraine. Some experts believe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war. 위커 의원은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타이완, 필리핀, 일본으로 연결되는 방어망이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 나라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중국, 러시아에 비해 미국 국방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해군 함정과 군용기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75조 원 더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북한이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 예산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라파를 공격 중인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무기 밀수 통로로 의심되는 필라델피 전략 통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새 임시 휴전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자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멀리 보이는 라파시 도심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라파 일대에서 격렬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부상당한 남성을 급히 옮기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외신들은 라파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라파 부근의 필라델피 통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 통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사이 14km에 이르는 완충지대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기 밀반입 통로로 의심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여기서 하마스 로켓과 미사일 발사대 수십 기를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השיגו שליטה מבצעית בציר פילדלפי, בגבול שבין מצרים לרפיח. ציר פילדלפי שימש כצינור החמצן של חמאס, דרכו חמאס עסק בהברחות אמל"ח. 하지만 이집트 관영 매체는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 무기 밀반입을 위한 터널이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선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인질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As Israel rolls out significant ground operations in and around Rafah, the devastation is only intensifying. 하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즉각 휴전 결의를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임시 휴전을 담은 새로운 제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마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하마스와 전쟁이 최소 7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스스로 방출을 요구한 끝에 삼성으로 전격 트레이드된 거포 박병호 선수가 이적 첫 경기에서 호쾌한 장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 아담한 라이온즈 파크에서 부활을 꿈꾸게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홈런왕 출신 박병호 선수가 파란색 삼성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타격 부진에 줄어든 출전 기회, 이 악순환 속에 은퇴까지 고민했던 오른손 거포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표정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박병호는 부담 없이 빨리 적응하겠다면서 옷을 바꿔 입게 된 동갑내기 절친 KT 오재일과도 허심탄회하게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야구할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좋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깜짝 트레이드 이튿날 뜨거운 관심 속에 박병호는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첫 타석 큼지막한 포물선으로 삼성 팬의 함성을 끌어내더니 두 번째 타석 곧장 담장을 넘겼습니다. 1대 8로 끌려가던 4회 말 키움 선발 헤이수스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120m짜리 초대형 솔로 홈런을 때린 겁니다. 무려 11경기 만에 나온 박병호의 시즌 4호 대포를 삼성 동료들은 무관심 세레머니로 축하했습니다. 8회에는 안타까지 곁들이며 박병호는 이적 첫날 화끈한 신고식을 했습니다. 앞서 3회에만 6점을 내준 삼성은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지만 박병호의 시원한 방망이는 기대감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오재일은 일단 숨고르기 했습니다. 8회 초 무사에서 대타로 KT 데뷔전을 치렀지만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점차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더라도 한낮 시간이 되면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한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안에서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량만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초여름 수준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 시간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부터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령도에 거주하는 김진수 YTN 통신원은 오늘 아침부터 배에 설치된 국제 상선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 통신원은 상선망이 작동이 불가능하고 목적지를 북한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현재 조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상황,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